자, 이번 시간에 우리 107회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최근에 유형들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출문제를 이제 5회 이상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전산회계 문제들도 좀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시험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론 문제 15문제 그리고 실무 문제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에서 우리 실무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및 전자제품의 제조, 도소 매업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네요. 자, 2023년도에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으로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프로그램 로그인을 하셔야 되죠.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107회 그리고 수험 번호하고 우리 감독관 확인 번호를 확인하시고 기입하십니다.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에 가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견본비 800번대가 우리 판관비에 해당되는 체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800번대가 판관비에 해당되는 체계인데요. 어쨌든 우리 문제에서 몇 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842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점프할 수 있습니다. 101번에서 점프해서 자, 견본비에 현금 적요 몇 번에다가 2번에다가 전자제품 샘플 제작비 지급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현금 적요, 대체 적요를 왜 기록하냐면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계정 과목으로 해당 거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이 뭐 회식을 하였다, 복리후생비, 직원들 작업복을 샀다, 복리후생비, 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이러한 적요 등록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견본비와 관련된 적요에도 샘플 제작 때 지급한 것도 있고 지금 방금 샘플 전자제품과 관련된 샘플을 또 구분해서 기록하는 설명으로 이렇게 적요를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적요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등록하고 닫기 나오시고요. 자, 2번 봅니다. 자, 세무사랑은 자, 기초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이 다음과 같다. 자,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 정정, 누락된 자료는 추가 입력하시오. 여러분 채권, 채무, 채권은 내가 회수해야 할 권리, 받을 돈, 채무는 지급할 의무, 부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금액이 누구에게 받을 돈인지, 누구에게 줘야 될 돈인지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정 과목에 대한 우리 거래처 초기 유월이죠. 거래처별 초기 유월. 가셔서 먼저 요 자료는 우리 재무 상태표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해해서 불러와 주시고요. 자, 외상 매출금 클릭. 자, 보시면 홍금 전기가 300이 아니죠. 얼마 회수해야 됩니까? 3천만 원 회수해야 되고요. 금강기업은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즉 4천만 원 중에서 홍금 전기한테 3천만 원 그리고 금강기업한테 1,000만 원 회수하여야 한다. 이제 합계 4천만 원 해서 차액채로 확인하시고, 자, 쭉 내려오시면 이제 부채, 외상 매입금 클릭하시고, 외상 매입금 우리가 지급하여야 할 외상 대금입니다. 자, 삼신산업에게 얼마? 3천만 원. 하나무역에 우리가 2,600입니다. 그래서 2,600으로 기록하시고 엔터. 자, 차액채로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는 바드럼 클릭하시고요. 바드럼 바로 위에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바드럼 클릭하시고 F2 이용하셔서 우리 대호전자 찾아오시고 금액 얼마? 2,500만 원으로 추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회 1번, 2번 문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아래 계정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자, 관련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력
전력비와 같은 생산부서에서의 500번대 제조 원가와 관련된 수정, 그리고 수도광열비죠. 수도광열비와 같은 판관비의 수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체계가, 그쵸? 그 체계가 자, 지우고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이게 사실은 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다만 전기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합니까? 전기분 재무제표가 이 프로그램에 없다는 가정하에 전기분 재무제표는 우리가 수동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성 순서와는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재고자산,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원재료라든지 제공품, 제품,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은 각각의 금액이 제조원가 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자료가 연동되게 되어 있다. 기억나실까요? 예, 그거가 좀 전기분 재무제표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전력비가 2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전력비의 관련 부서가 생산부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력비는 어디에서 수정하여야 할 항목인 거냐면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수정하여야 할 항목인 겁니다. 자, 200만 원을 얼마로 수정해 줍니까? 420만 원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럼 얘를 수정을 해주면 뭐가 바뀌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의 결과물인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뀔 거예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로 수정될 거냐면 9,650만 원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손익계산서에서의 매출 원가도 수정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주고 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요 9,650만 원이 이렇게 수정이 돼야죠.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또 유의하셔야 될 게 모두 수정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아까 수도광열비가 얼마로? 110만 원으로 수정됩니다. 그러면 모두 수정됩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수정되죠. 자, 당기순이익이 수정되면 여기에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수정됩니다. 왜냐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바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뭘 더한 값입니까? 당기순이익을 더한 값이에요. 따라서 이 당기순이익의 변동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수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와서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뭐로 반영됩니까?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뭐를 수정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전력비하고 뭐를 수정하는 문제지만 수도광열비를 수정하는 문제이지만 전력비의 수정에 의해서 당기제품 제조 원가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이 당기제품 제조 원가의 변동이 바로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의 변동으로도 반영된다. 이것은 당기순이익의 변동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미처분 이익여금 및 2월 이익잉여금까지도 우리가 수정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입력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전기분 우리 닫기 하시고 거래처별 초기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에서의 원가 명세서 먼저 들어갑니다. 원가 명세서에서 뭐를 수정합니까? 전력비를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부서가 관련 부서가 생산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500번대 전력비를 수정합니다. 200만 원을 얼마 수정합니까? 자, 420만 원을 수정할 건데요.
자, 420만 원을 수정할 때 뭐가 변동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를 수정할 때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수정됩니다. 9,430만 원이 얼마로 수정되는지 볼까요? 자, 먼저 200만 원이 420만 원으로 수정되면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로 수정됩니까? 9,650만 원으로 수정됩니다. 그럼 이 9,650만 원을 어디로 반영되는가? 자, 원가 명세서에서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자, 제품 매출 원가 보면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기존에 9,4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로 수정합니까? 9,650만 원으로 수정 엔터 누르면 매출 원가의 변동이 반영되면서 확인 눌러줍니다. 물론 단기순이 변동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수도 광열비가 300이 아니라 얼마라는 겁니까? 110만 원. 이 내용까지 반영이 된 단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8,790만 원이다. 자,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어디로 갈 차례입니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자, 지금 단기순이익이 반영이 됐는지 불러오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8,790이 반영이 된 자, 요 미처분 이익여금 얼마? 1억 3,450만 원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자,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뭐로 반영돼야 됩니까? 2월 이익여금으로 반영돼야 됩니다. 얼마로? 1억 3,45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대차차액 제로 이렇게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여러 번 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별건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결산 본 절차, 그러니까 뭐 전산회계 1급에서는 본 절차를 좀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 절차를 이해하는데 이 전기분 재무제표의 프로세스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순서에 대한 개념, 예외적으로 요 재고자산의 금액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자,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여금에 반영이 되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의 미처분 이익여금이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여금으로 반영된다. 요거를 한 번, 두 번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 풀이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딱 금액에 맞는 순간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유형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전표 입력 보도록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우리가 타계정 대체 거래에만 적요 입력을 꼭 입력하는 것으로 다른 적요는 생략 가능하다. 타계정 대체 거래가 무엇입니까? 타계정 대체는 판매 목적, 제조 목적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라고 하면 기업 내부에서의 복리후생비나 아니면 거래처의 접대비 아니면 뭐 기부금 아니면 뭐 재해 손실 이런 식으로 원래의 목적인 판매나 제조 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다. 그러면 이걸 타계정 대체 거래로 보고 어떤 원재료 B나 매출 원가에서 이 타계정 대체 거래를 구분하여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요 8번 등록하게 되어 있는 문제죠. 자, 우리 그리고 관련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7월 3일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네요. 자, 보증금 600만 원 중 계약금 60만 원을 우리은행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잔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선급금 처리할까요? 선급금 얼마? 60만 원. 계약금 지급한 거니까요. 그리고 보통 예금 얼마? 60만 원. 선급금에 대해서는 요 세무빌딩 거래처 코드 넣어주겠습니다. 자, 우리 전표 입력, 자, 분기 입력하는 거죠. 7월 3일 가셔서 차변에 우리 선급금 거래처는 어디냐면 세무빌딩.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60. 자, 대변에 보통 예금 네, 얼마? 60만 원으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8월 1일. 자, 하나은행의 7월분 매출 대금 350만 원에서 가맹점 수수료, 자, 그러니까 카드회사에
줘야 될 수수료가 있다는 거죠. 차감된 금액이 자,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외상 매출금의 회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매출 대금 역시 뭐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카드 회사 얼마 35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근데 2% 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이 7만 원 떼고 들어왔으니까 343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 그럼 7만 원은 무슨 처리?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처리.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8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8월 1일.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무슨 카드예요? 예, 하나카드였죠? 하나카드 얼마? 350만 원을 회수했다. 그런데 못 떼고 들어왔다. 수수료 비용 2% 떼고 들어왔다. 자, 판관비 수수료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얼마? 7만 원. 그럼 나머지 금액이 뭐로 회수하였다?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였다. 343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분계 방식은 차변을 먼저 기록하던 대변을 먼저 기록하던 그리고 계정 과목을 코드로 넣으시던 두 글자를 쳐서 넣으시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연습해왔던 그러한 자기만의 스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반영하셔서 예, 입력하셔도 됩니다. 순서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8월 16일 보겠습니다. 자, 영업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이 880만 원이다. 당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전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5,200만 원이다. 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충당 부채는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퇴직을 한다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에 대해서 외부 적립할 수도 있고 이제 내부에 내가 줄 거야 라고 적립할 수도 있어요. 외부 적립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고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줄 거야 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 거죠. DB형은 확정급여형,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즉, 이 퇴직연금 제도는 갑자기 이제 퇴직금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긴 인생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 미리미리 매월 불입하는 퇴직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퇴직급여의 금액 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어떤 운용 수익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러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운용 수익이나 혹은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운용 수익이나 운용 손실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 가입한 회사에서 책임지고 종업원 즉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게 바로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럼 확정기여형은 뭐냐면 그 퇴직금의 운용의 주체를 종업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운용 수익이 나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우리가 퇴직금을 가지고 미리미리 어떠한 간접 투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확정기여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는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 처리를 하고요. 불입할 때 뭐 보통 예금, 현금 이렇게 처리한다고 치면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니까? 종업원이 책임지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우리가 이미 요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대요. 뭐에 가입되어 있대요?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돼 있다면 어떤 분계를 한 거냐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부채를 줄 의무가 있다라고 기록을 한 건데 지금 문제에선 이게 설정되어 있지 않대요. 이게 설정되어 있지 않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대금을 얼마를 지급할 거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880만 원 지급할 건데 이미 요 적립된 자산이 얼마가 있냐면 5,200이 있네요. 그럼 더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차변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오는 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 880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당 문제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냥 무슨 처리하면 되니까 퇴직급여 처리하면 되겠네요. 얼마? 880만 원. 요 분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부 직원의 퇴직이니까 800번대 퇴직급여로 입력합니다. 자, 날짜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16일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로 가셔야 돼요. 자, 800번대 퇴직급여 얼마? 880. 대변에는 퇴직연금 충당 부채가 아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확정급여형에 가입했을 때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개정 과목 처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급할 때 퇴직연금 충당부채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퇴직연금 충당부채나 성격 유사한 거죠. 자, 이번에는 8월 23일 보겠습니다. 나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천만 원입니다. 대출 기간을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 2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차입금의 조기 상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1년 이상 뭐 하는 거예요? 그 차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8월 23일 가셔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이다. 자,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나라은행 얼마? 2천.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 같이 지급하였다. 얼마? 20만 원. 대변에 뭐로 지급하였습니까? 예,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1월 5일. 자, 주식회사 다원의 제품 매출 외상대금 400만 원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동전 발행의 뜻은 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원 받았다는 것이고요. 100만 원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채권은 매출 채권인 거죠. 매출 채권은 매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발생한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란 뜻인데요. 금전 대차는 이 금액을 뭐예요? 빌려준 돈으로 바꾸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가 회수하여야 할 외상 매출금 대금이 얼만데 400인데 이걸 주는 거예요. 뭐로 주면서? 어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어음 얼마? 300을 받았는데요. 이때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이거 400 다 주고 싶은데 사정이 좀 어려워서 300만 좀 줄게요. 그러면서 100만 원은 우리한테 빌려준 돈으로 치고 저희가 이제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1년 대여라고 했으니까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100만 원. 자, 그래서 11월 5일 입력할까요?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다원 얼마입니까? 400. 차변에 받을 어음 181 같이 넣어줍니다. 자, 계정 과목별로 거래처 코드 넣어줘야 됩니다. 얼마만 받았습니까? 300만 원 받았고요. 차변에 단기 대여금 181 또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단기 대여금도 채권이니까요.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의미까지 한번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월 22일. 자, 사업용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40만 원 현금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형자산,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이 그런데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형자산은 취득하는 목적이 바로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데요. 취득, 차량 운반구, 트럭을 취득한 가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사용하는 그
과정 중에 사용하기 위한 이 과정 중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취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매입하는 그 유형 자산의 가치가 있었을 텐데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내야지 번호판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명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요 사용하기까지 들어간 어떤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가 세금과금가 처리하지 않고 차량 운반부 처리하겠다. 12월 20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40만 원. 대변에 현금 지급하였다. 얼마? 40만 원. 그래서 실무에서 여기 써놔야 되죠. 뭐라고 써놔야 돼요? 취득세. 뭐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죠. 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 지금 일반 전표 입력했고요. 자,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급하는 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는 거죠.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거래증빙을 발행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의 의무가 있고, 거래증빙의 발행 의무가 있고,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증빙을 수취한 내역을 우리가 공제받기 위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자, 11번 과세. 여기서 과세 영역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10% 붙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그럼 17번 과세.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러면 22번 현과.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지만 과세거래다. 그러면 14번 건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면 51번 과세이거나 아니면 54번 뭐일 수도 있어요. 불공일 수도 있고요. 혹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죠.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해 주는 거죠? 세금계산서. 우리 세관장이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럼 그건 55번 수입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신용카드 받으면 57번 가과, 현금영수증 받으면 61번 현과. 자, 증빙이 없는 거래는 매출 시에는 건별로 입력하지만 매입 시에는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해야겠죠? 어차피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영세거래가 있었어요. 0%가 적용되는 영세거래가 있었는데 영세거래에서도 뭘 발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이겠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가 있어요. 영세율. 그 경우에는 12번 영세 그리고 52번 영세 수취하는 경우에, 그리고 16번은 증빙이 없는 직수출이죠. 수출. 뭐 이런 식의 어떤 증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 매출 유형, 매입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구매 확인서, 이것은 이제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예요. 이것이 수출 목적이라는 것을 은행에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증빙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목적일 때는 과세가 아닌 몇 퍼센트가 적용 가능한 거니까 0%가. 지금 보시면 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얘는 국내에 있는 거래이긴 하지만 수출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구매 확인서나 내국 그 신용장과 같은 증명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매 확인서에 의해, 자 보세요.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직지상사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공급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52번으로 들어가야죠. 12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2번은 공급한 거예요. 즉 매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매입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입장으로 몇 번 들어가는 거죠? 5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다시 보시면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을 외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 약속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공급 받는 자로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 원재료 구입한 영세율 전자세금관서 내용을 우리가 어디 가서 입력해야 됩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몇 월 며칠로 8월 17일로 입력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매입과 관련된 세금 영세율 세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몇 번으로 52번으로 원재료 자,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입력하시고 부가세 당연히 0이고요. 거래처는 직지상사. 자, 전자 눌러주시고요. 자, 풍계 혼합으로 가서 자, 원재료 구입한 거 맞아요. 이 중에 대변에 지급해야죠. 외상으로 하고 그럼 외상 매입금이 얼마고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로 지급하였다?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영세 12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수취했는지 내가 매출했는지 매입했는지 요 관점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이번에는 8월 28일 제조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우리 작업복을 이진 컴퍼니로부터 공급가액 10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지금 부가세 별도 붙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10% 붙었다 이거죠. 외상으로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법인은 의무 발행이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이를 발행할 수도 있죠. 직전 사업용도 공급가액에 따라서 자, 그 개념인 것 같은데 8월 28일 가겠습니다. 8월 28일. 자, 우리가 매입한 51번.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니까 51번이죠. 과세. 자, 우리 품목은 무엇입니까? 작업복.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자, 10만 원 붙었고요. 거래처는 어디냐면 이진 컴퍼니. 자, 전자가 아니고 종이니까 그냥 공랑으로 두고 넘어가시고요. 자, 분계에서 외상으로 처리했던 거니까 이거는 상품 제품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혼합으로 가셔서 원재료를 뭐로 바꿔주시고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십니다. 작업복, 작업모 이런 거 복리후생비고요. 자, 제조부 직원 거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기입하실 거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얼마 110만 원 외상거래니까 미지급금 11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입력하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서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속 서류에도 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금 세금계산서를 입력했습니다. 좀 수취한 세금계산서 날짜 8월 달로 입력했으니까 자, 우리 2기 예정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자, 입력해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있고 그 외 발급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입을 말죠,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거, 그리고 그 위에 거 받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요 종이가 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내용으로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분이 아닌 거는 요거 이진 컴퍼니 하나가 있다. 전자분은 지금 몇 개가 있다. 21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혹은 수취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우리의 그 기입하는 인풋 작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5일 우리 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 트럭이에요. 우리가 이제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약간 놀라는 게 있어요. 불공일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근데 이건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받았으니까요. 현금 영수증을. 자, 24만 2천 원에 대한 차량 유비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가보겠습니다. 9월 15일. 자, 우리 지금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 영수증 받았잖아요. 현가니까 몇 번? 61번으로 갈 거고요. 자, 품목은 트럭 수리비.
자, 여기서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바로 입력하면 24만 2천 원 입력하면 22만 원, 2만 2천 원으로 구분되고요. 혹 뭐 공급 가액을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카센터. 자, 현금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처리하시면서 원재료로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자, 차량 유지비로 수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공장용 화물 트럭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27일. 자, 인사부가 사용할 직무 역량 강화용 책을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증빙 중에 자, 우리가 하나 빠졌던 게 바로 면세거래였어요. 무슨 거래? 면세거래. 면세거래는 자,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뭔가를 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때 어떤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지 마 하는 이제 면세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발행합니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했다면 13번 면세. 발행한 거를 수취했다면 53번 면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수취하는 거고, 그 거래 증빙을, 이게 거래 증빙인 거죠. 거래 증빙. 그리고 하는 자는 발행하는, 우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부가 사용할 직무 역량 강화용 책을 구입하면서 수취하고, 뭐를 수취했어요?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자, 그럼 9월 27일 가셔서 53번이에요. 면세. 몇 번이라고요? 53번. 자, 53번 면세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거. 자, 품목은 우리가 도서.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부가세 제로이고요. 거래처는 우리 대한도서.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전자 계산서에 전자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분계는 우리 외상으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가셔서 우리 도서인수앱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인사부가 사용할 거니까 판매비, 관리비, 도서, 인쇄비 처리할 거고요. 자, 우리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20만 원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9월 30일 갈까요? 자, 세무렌트로부터 자, 영업부에서 거래처 방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당월분 임차료. 이거 뭐 한 거예요? 렌트한 거죠. 렌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당월분 임차료는 다음 달에 결제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사용한 승용차의 배기량이 2000cc, 즉 얼마를 초과합니까? 1000cc를 초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공제해주지 않는 승용차는 바로 뭡니까? 비영업용 승용차. 이건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해주지 않겠다. 이 업무용 승용차의 의미가 바로 1000cc를 모하면서 초과하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면서 또 8인승 이하인 것이 바로 승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불공 항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뭐 했다고 하더라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항목에 해당되므로 불공 항목에 해당되므로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자, 우리 날짜 몇 월 며칠일까요? 9월 30일. 자, 54번 불공 가셔서 품목 차량 레트. 자, 금액이 70. 70. 거래처는 세무렌트. 전자 눌러주시고요. 불공제 사유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해당의 경우에는 이제 임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서 자, 지금 우리가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임차료 800번대 처리할 거고요. 다음 달에 결제될 예정이니까 미지급 금, 미지급 비용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77만 원. 분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는 10월 15일.
자, 우리 자동차에 공급한 제품 중,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했다는 표현을 이제 공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일부의 분량이 판정되어 반품 처리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오. 이 발행하는 관점은 무조건 여러분들 요 11번입니다.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 수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겠다. 네. 우리 10월 15일로 가볼까요? 10월 15일. 자, 11번 과세로 가셔서, 자, 품목이 제품에 대한 이제 마이너스, 반품 들어온 거니까요. 자,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뜨고요. 자, 거래처는 세무, 사랑이 우리가 우리 자동차한테 팔았고요. 자, 전자이고요. 자, 외상대금과 상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2번 눌러주시면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1,100만 원을 이제 마이너스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역분계, 원래는 이제 대변으로 와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분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전표 수정하는 문제 볼까요? 7월 6일. 자, 주식회사 상문에 외상매입금 3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한 것이 아니라 제품에 판매하고 받은 상명상사 발행 약속금 3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외상매입금 갚은 내역이 있는데 누구에서 상문한테 갚았는데 얼마를 300을 부채 감소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에 누구 발행, 상명상사 발행 약속금, 즉 바드러움의 배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얼마? 300.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는 상명이고 여긴 누구예요? 상문이죠. 네. 비슷하네요, 이름도. 네. 그래서 요거를 반영해서 일반 전표 7월 6일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을 바드러움으로 수정하시고 얘를 뭐로 그렇죠. 상명으로 수정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의 수정. 자, 이번에는 12월 13일. 자, 영업부 사무실에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만 1,000원을 공급 대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니까 과세거래라는 거잖아요. 현금 지급한 걸 어디에 입력했대요? 일반 전표에.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건 어디에 입력하는 건데요?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잘못 입력한 거니까 일반 전표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우리가 고칠 거냐면 매입매출 전표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이다. 이거 전력비라는 거죠. 전력비. 사무실 영업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전자세금에서 수취했다. 그럼 몇 번을 입력합니까? 51번 과세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 전표 가셔서 12월 31일, 30일이 아니라 12월 13일에 있는 요 수도광열비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뭐 해주고 삭제해주고 삭제하시고 닫기 하시고 어디로 가셔서 매입매출 전표 가셔서 몇 월 며칠 12월 13일 자 한전에서 발행한 세금과세 수취했으니까 51번 과세로 들어가실 거고요. 자 이거 전기요금이다.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2만 1,000원인데요. 이 12만 1,000원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뭐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만 1,000원 나누기 1.1을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11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1만 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합산된 금액, 그러니까 11만 원, 11,000원 합산된 금액이 얼마가 되게끔? 12만 1,000원이 되게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거래처는 한전입니다. 한국전력. 전자로 하시고 이제 분계 혼합으로 가셔서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다? 전력비다. 자 제조 공장이니까 500번대 가야죠. 그리고 대변에 얘를 뭐로 지급하였다? 현금이네요. 예, 현금. 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2만 1,000원.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왔습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우리가 수정 분계할 사항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결산일 기준으로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대한은행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보를 올려야 돼요. 유동부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 어디로? 차변으로 장부에서 지워주면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 기억하셔야겠습니다. 5천만 원. 요 내용을 몇 월 며칠자로 결산일 기준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우리 매일 매출 전표 이제 지우고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자, 차변에 우리 장기 차입금. 거래은행이 어디입니까? 대한은행. 금액이 5천이었고요. 요게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닌 유동 부채가 됐다. 유동성 장기 부채. 마찬가지로 대한은행 넣어주셔야 되고요.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특허권 상각비 계상하는 거고요. 자, 지금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 볼까요? 자, 특허권을 자, 지금 구입했는데 전기말 상각 후 잔액 우리가 직접 빼주잖아요. 얼마가 남아있는데 2,400만 원 남아있다. 자, 우리는 2022년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몇 년이었는데 5년을 내용연수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언제입니까? 2023년 12월 31일인 거죠. 그러면 요 시점에 대한 우리가 상각비를 계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 말 요 시점에 상각을 하고 난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2,400이에요. 상각 후 금액이. 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얼마를 뺐더니 상각비를 뺐더니 얼마가 된 거죠? 2,400이 된 거죠. 취득원가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고 5년이고 정액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뭐라고 하니까요? 제로로 하니까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역으로 이 2,400이 얼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5 중에 전체 5 중에 내용연수 5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4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5분의 1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6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취득원가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3,000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얼마씩 600만 원씩 상각한다. 그래서 상각비를 얼마로? 60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진행한 상각비를 한 후에 금액이 2,400이라는 거는 지금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라는 거기 때문에 2,400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5분의 4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3천만 원이 취득원가라는 거를 우리가 우리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걸 매년 인식한다고 하면 무슨 법이니까 정액법이니까 600만 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요 금액은요 바로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로 가셔서요. 자, 쭉 내려와 보시면 우리 판관비의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가 나와 있고요. 요 금액 지금 우리 특허권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6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00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 결산 그 자료 추가하기 전에 3번 문제까지 풀고 한꺼번에 해야 되죠. 자, 법인세 비용이 얼마예요? 1,3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간 예납세액, 선납세금 있다고 했으니까요. 선납세금부터 먼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선납세금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68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럼 여기다 680만 원 넣어주시고 우리가 예상한 법인세가 얼마니까요? 1,350이니까 1,350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680을 빼줘야 되죠? 빼준 잔액을 기록해야 되죠? 680? 그럼 얼마? 670을 추가 계상액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되게끔? 1,350이 되게끔 여기까지 기록하시고 마지막에 잊지 말고 전표 추가. 자, 그래서 어디까지? 자, 일반 전표 한번 입력 가보면 몇 월 며칠자? 12월 31일자 가보면 요 결산
전표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부 조회하는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전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증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감소한 경우에도 양수만 기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무슨 계정입니다? 통합 계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계정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재무상태표에 가서 6월 달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몇 월 달을 6월 달을 조회해 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가면 전기분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데요. 현금하고 당좌자금하고 도통령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계정 과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관리용이고요. 제출용으로 보시면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 단기를 보는 거니까요. 요거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뺄까요? 그래서 2억 8,460만 9천 원에서 9,282만 3천 원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가 된다? 1억 9천, 이게 답이죠? 1억 9,178만 6천 원. 요게 바로 전기 대비 단기에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액 중에 세운회사 발급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닫기 하고 부가가치 탭으로 가셔서 신고서 4월부터 6월 조회하시고요. 여기에서 매출액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요 분홍색 구간이죠. 매출액. 액중 세금회사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회사 발급분 요거죠. 1번. 네. 1번에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요. 1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요 매출액에 세금회사 발급분이 또 있어요. 몇 번에? 5번에도 있어요. 5번에도.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급가액. 영세율은 공급세금 무조건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0이에요. 그렇지만 공급가액에는 표기가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얘는 몇 퍼센트 한 거고 10% 한 거고 얘는 곱하기 몇 퍼센트 한 거예요? 0%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가액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됩니까? 3억 9,018만 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뭐까지 포함하는 거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세무 2급에서 세금계산서 어떠한 그 발급,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 계산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같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툴이 좀 크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6월 중 지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거래처 원장 한번 가볼까요? 6월달. 6월달. (6월 1일부터) (6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지혜상사만 보면 되는데요. 네, 여기 있네요. 외상매입금은 계정 자체가 성격이 무엇입니까? 부채잖아요, 부채. 그 부채의 차변이 뭐예요? 감소죠. 대변이 뭐예요? 증가잖아요. 그럼 지혜상사 보시면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상매입금 결제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의 감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부 조회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이론 문제 바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론 문제는 우리가 15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문제 풀다가 우리가 시간적으로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한 20분 정도는 남겨놓고 이론 문제로 넘어와야 한다라는 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이론 시험 보도록 합니다.
자, 재무제표에 대한 결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산은 현재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면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서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의무이다. 현재 의무죠. 현재 의무. 그렇죠? 3번 수익은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동안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회계 기준은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렇죠? 네. 4번 비용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를 제외하며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을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문제가 읽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자산은 여러분 과거 사건의 결과인 거죠. 과거 사건, 현재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바꿔놓고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데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맞고요. 자원.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였으면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죠. 현재 의무. 자, 수익은 여러분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맞아요. 부채가 뭐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니면 자본의 증가는 왜 발생합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의 증가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현, 그렇죠. 순자산의 증가, 즉, 자본의 증가는 유상증자도 포함하지만 수익이랑은 관련 없다. 올바른 것은 몇 번? 3번. 4번 비용은 자산의 유출, 반대인 거죠.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여기까지 맞아요. 다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 참여자의 분배를 제외하며 자, 정상 영업 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손도 포함한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2번 봅니다. 자, 기말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요.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수량 결정 방법. 우리 실지 재고 조사법, 계속 기록법, 그리고 혼합법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나하고 마만. 우리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단가 결정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구입한 단가가 매번 다를 때 단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답은 몇 번? 2번. 3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 중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거 바로 현금으로 전환이 되는 수표예요. 그래서 당좌 수표도 은행 가면 바꿔줘야 되고요. 타임 발행 수표가 바로 당좌 수표예요. 마찬가지. 자기약 수표는 은행이 은행 앞으로 발행한 거예요. 다 현금으로 구분되고요. 요 선일자 수표는 오늘이 만약에 뭐 3월 3일이라고 하면 5월 달 날짜로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음의 성격이죠. 어음의 성격. 그래서 받을 어음 처리합니다. 답은 1번. 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물적 실체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기업의 보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유 목적이 영업활동에 뭐 하는 목적이어야 합니까? 사용하는 목적이어야 되고요.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토지가 유형 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서 투자 부동산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은 아니고요. 2번.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 처리한다. 이게 맞네요. 2번. 자, 취득한 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당기 비용을 처리한다. 아니요. 지출이 두 가지로 나뉘죠. 자본적 지출, 즉 그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내용 연수의 증가라든지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온 유형 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우리가 자산 처리해야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무슨 처리합니까? 예,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수선비와 같은 건 우리가 비용 처리하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합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긴 하지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구입하는 걸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의 손익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50만 원인데 기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제 공정가액이에요. 이게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 이용자들은 50만 원이라는 정보보다 70만 원이라는 이 따끈따끈한 정보가 훨씬 유용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 쓸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50만 원을 제외한 얼마를 추가적으로 입력합니까?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입력하죠. 20만 원. 뭐라고 입력합니까? 단기매매증권. 20만 원, 추가적으로 20만 원. 그리고 평가 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평가 이익이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는 30인데 공정가액이 2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떨어졌네요. 그럼 평가 손실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의 감소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사로부터 현금 배당금 받았대요. 그럼 현금 얼마? 5만 원. 그리고 배당금 수익 얼마? 5만 원. 자, 그리고 C사 주식을 25만 원에 샀다가 얼마에 처분했대요? 3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분기 어떻게 할까요?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얼마? 25만 원. 현금 30만 원. 그럼 5만 원이 뭐가 됩니까? 처분 이익이죠.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 얼마? 5만 원. 여기에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영업 외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자체가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이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배당금 수익, 처분이익 모두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손실 10만 원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총 얼마고 30이고 평가손실이 10이니까 답은 20. 답은 20이죠. 답은 1번. 평가 손실만 빼주고 나머지는 더해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평가, 즉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처분한 건 돈이 들어왔잖아요. 평가한 거는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에요. 그렇지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조금 재밌는 회계 처리를 한다. 그 정도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채, 채무증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요. 이자를 약속하게 됩니다. 이때 약속하는 이자가 액면이자인데요. 액면이자율이죠. 자, 내가 약속한 이자율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8%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이자율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8%다. 시장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다른 데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동일하게 되면 우리가 발행하는 걸 우리가 무슨 발행이라고 하냐면 액면 발행. 8%를 약속했지만 시장이자율이 6%다. 6%다. 그러면 발행을 무슨 발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 가격을 올려서 할증 발행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장유자율이 10%다. 그러면 오히려 디스카운트 해줘야죠. 할인 발행합니다. 이 사채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볼륨이 큰 편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특히 세무이급까지 가시려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회계일급에서는 그렇게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많이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에 매년 액면 이자는 동일하다. 액면 이자는요, 약속한 이자율이에요. 요 8%. 8%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8% 주겠다고 했으면 8만 원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고요. 지금 보시면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에 유효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문장으로만 기억하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채 발행 시에 반드시 이제 증권회사나 이제 투자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사채 발행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채 발행비는 발행 가격에서 차감합니다. 차감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사채를 우리가 지금 할인 발행이나 무슨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자율에 따라서 할증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상가액은 매년 뭐 하냐면 증가합니다. 예,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매년 증가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장의 어떠한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직접 한번 우리가 숫자로 해보고 요 문장을 봤을 때 훨씬 이해도가 높는 거기 때문에 관련 그 숫자가 있는 문제를 본다면 요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다음 중 개정 과목과 자본 항목의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거.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적용 맞죠? 자기 주식은 자본 잉여금은 아니에요.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자본 조정.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아직 손익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답은 몇 번? 2번. 8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자, 단기의 당기순이익과 차기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산 처리를 해야 되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산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을 경우에 당연히 자산 처리할 걸 무슨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단기의 비용은 과대계상 됐을 것이고요. 비용의 과대계상은 당기순이익의 과소를 가져왔을 겁니다. 과소. 그런데 차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자산 처리를 했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무슨 처리했었을 건데 감가상각비 처리를 했었을 것인데 차기에도 감가상각비 처리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처리를 안 했으니까? 자산 처리를 안 했으니까. 따라서 차기에 비용 처리를 감가상각비를 처리 못했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감가상각비 처리를 못했으니까 이것은 당기순이익에 뭘 가져온다? 과대를 가져온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그래서 차기에는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의한 당기순이익의 과대 효과가 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매몰원가. 우리 매몰원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전기 승용차 구입 결정,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던 승용차 처분 시 기존 승용차의 취득 원가. 그쵸?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과거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원가로 향후 의사결정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거. 그쵸? 자, 그리고 하고 있던 기계의 폐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취득원가의 취득원가 이것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공장의 원재료 운반용 화물차를 판매 제품의 배송용으로 전환할 건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운 화물차에 취득 가능 금액. 이거는 이제 앞으로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몰원가는 우리가 무슨 원가입니까? 과거의 원가입니다. 이미 발생했던 원가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의사결정을 뭐 어떻게 하든 과거 원가는 변하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이 화물차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차를 취득할지 말지는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매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4번. 자, 10번. 자, 제조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접원가는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하지만 특정 부문이나 제품에 추적하지 않고 배분하여야 될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를 우리가 변동원가라고 하고, 직접 재료원가나 직접 노무원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조업도는 생산 시간이라든지 생산량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재료비도 많이 나가고 또 노무비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고정원가는 총원가가 어떻게 되는 거였죠? 예, 총원가는 픽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픽스 코스트였잖아요. 그런데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원가는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죠. 단위당은 감소하죠. 단위당. 그런데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어땠죠? 일정했죠. 일정하다. 답은 몇 번? 4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하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자,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구해볼까요? 자, 먼저 물량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몇 개? 100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법인은 기초제공품 또한 단기 착수량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착수가 몇 개까지 해서 요 2000개까지 해서 총 몇 개라고 보는 거죠? 2100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중에 완성된 게 몇 개예요? 1800개고 기말에 완성되지 않은 게 300개인데 요거는 이제 공정률이 필요하죠. 70%입니다. 평균법에서. 자, 그럼 재료비부터 보겠습니다. 재료비. 자, 얘는 완성된 거니까 재료비가 100% 투입됐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미완성된 거니까 재료비가 투입되지 않았나? 아니에요.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 즉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고 했기 때문에 재료비는 300개 그대로 반영돼서 총 얼마? 2100개가 환산량이 되는 것이고 가공비가, 자, 가공비는 역시 완성된 거는 100% 모든 원가가 투입된 거기 때문에 1800개. 하지만 기말제공품 300개는 가공비가 70%밖에 투입 안 됐기 때문에 210개. 그래서 2010개가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제조기업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매출 원가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T 계정을 제가 2개 정도 그릴게요. 2개. 제공품. 제공품은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있네요. 50. 기말은 얼마가 있습니까? 여기 130.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바로 단기에 투입한 원가예요. 단기 투입 원가가 얼마 있습니까? 1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완성될 수 있는 애들이 얼마치 있었는데 200만 원어치 있었는데 130만 원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은 70만 원이 뭐 됐다는 뜻이에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품 제조 원가죠. 이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품 이번에 완성된 게 요 70만 원이죠. 원래 완성되어 있던 기초 제공품이 얼마입니까? 제품이 얼마입니까? 80. 그러면 자, 150만 원어치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말에 판매되지 않은 게 얼마치 남아있다? 30이 남아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팔렸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매출 원가죠. 얼마? 120. 답은 몇 번? 3번. 자, 13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자, 면세라고 하는 건 소비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여객 운송 용역에서 좀 편하고 빠른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택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외버스, 버스 같은 거는 시내버스 같은 건 해당되지만 우리 여객 운송 용역 중에 개인 택시, 뭐 KTX 이런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죠. 일반과세자로 가는 경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 2번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 신고 시에 신고한 건 제외하고 신고하죠. 만약에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예정 신고 누락분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에,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폐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폐업하는 달에, 그쵸? 다음 달 언제까지?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그쵸? 15번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법인 사업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될 때 그리고 상호가 변경될 때 주주가 변경될 때는 아니죠. 예,
답은 몇 번? 3번. 사업장 이전할 때는 반드시 등록 정정해줘야 되죠. 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그 정정 사유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 뭐 2일 이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107회 이론 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세트를 반드시 시간 내에 풀이하는 연습하시면서 시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